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압권 1부 순서는 항상 코트라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트라에서는 해외 수출, 투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외 경제 정보 드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경제 정보 드림, 해드림에서는 전 세계 128개국 무역관에서 수집한 그 현지 트렌드와 상품, 산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직접 정보를 수집하시려면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준비해드림이라고 하는데요. 압권 1부는 코트라 해드림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드림은 러시아 연방 모스크바 무역관에서 작성한 러시아 상반기 경제 실적 대러 제재 영향과 전망입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게 분분합니다. 이게 서방이 경제 제재를 맞아서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국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좀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하는 바람에 경제가 나름 괜찮아졌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오히려 국제 유가에 비해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이 낮다 보니까 여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중국이나 인도는 어부지리를 얻더라라는 얘기들도 하고, 전 세계 1위 산유국인 사우디가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2배 이상 늘렸더라.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코트라 보고서는 러시아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수집한 내용이고요. 이와 다른 측면의 이야기들도 오늘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난 10년간 러시아 경제는 부침이 계속 컸어요. 2014년에 크림반도를 침범하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2016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훅 빠졌다가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듯 강하게 반등을 했고, 그 반등한 이후에 2022년 1월, 2월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흐름을 잘 보이고 있다가 2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서방의 경제 제재를 맞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훅 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서방의 대러 제재가 긴박하게 진행됐던 건 2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2월에는 러시아의 항공이나 선박이 서방 국가의 진입을 못하게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첨단 제품의 러시아의 수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국제결제망, 스위프트 결제망을 이용할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 인사라든지 러시아 기업의 해외 자산이 동결이 되는 일이 이 2월 말부터 4월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 정책을 좀 했는데요. 일단 외국 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역거래, 러시아가 수출을 해서 뭔가 달러를 러시아 국내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여기에 80% 이상은 나라에다 팔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달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확보한 달러를 국가에다가 강제로 팔게 한 거죠. 그리고 해외의 무역 송금, 해외 송금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환율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이게 루블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다 보니까 환율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루블화의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거에 대한 금리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이 좀 더 러시아로 유입이 되기를 기대하는 취지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러시아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좀 더 수입선을 다변하기 위해서 그 병행 수입 허가 품목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GDP는 올해 1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5.7%, 4.1% 굉장히 좀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3월에는 1.3%로 성장폭이 축소가 됐고 4월에는 마이너스 2.8%, 5월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9%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료 에너지 같은 광업 생산 분야, 러시아가 가장 그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분야는 1분기에는 무려 8.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4월 들어서 마이너스 1.6%로 급락을 했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에너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출
로 좀 이득을 보게 되면서 5월부터는 마이너스 0.8%로 성장 감소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오히려 석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 에너지 분야에서는 2.3% 경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기계 생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5%, 자동차 생산은 4월과 5월에 무려 마이너스 60%가 넘는 감소폭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는 부품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해외 수입선에서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완성품 자체를 못 만들게 되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생산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러시아 공장 2분기 판매량이 마이너스 70%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가 일자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가 안 좋았다는 것과 어떤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뭔가 좀 안정화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하방을 빵 치면서 약간은 좀 플랫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전인 그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전에도 꽤 높았습니다. 8% 정도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가 3월부터 무려 16.7%로 2배 가까이 물가 상승률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러다가 4월에는 17.9%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안정화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지만 그 이상으로 쳐 올라가는 뭔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지는 않는 약간은 좀 둔화되는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환율은 경제 제재 초기에 야 지금 러시아 큰일 났다 스위프트 제재한다 서방이 경제 제재 전방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외자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당 루브라 가격이 120루블까지 쫙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천연가스 수출 대금은 무조건 루브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많이 올라간다. 사실은 러시아 에너지가 굉장히 좀 의존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들이 많이 돌면서 루브라에 대한 환율이 지금 오히려 그 한 51루블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120루블까지 갔다가 51루블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환율은 조금 이렇게 안정되는 측면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외경제은행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면은 루브라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한 65루블 정도 선까지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당 120루블까지 갔다가 51루블로 떨어졌다가 한 65루블 정도로 이렇게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터키나 이런 데 트르키예나 이런 데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놀랐던 지표 중에 사실 경제 지표 중에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가 실업률이거든요.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최근 10년간 실업률을 보면은 4에서 한 5%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업률이 3.9%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러시아 연방 독립무역연합회는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기는 했지만 그 서방 기업들이 자기 자산을 러시아에다 매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러시아 안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업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내수 방어를 위한 조치들도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 대외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뭔가 수출 쪽에서 뭔가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내수 경제라도 좀 활성화가 돼야 국가 경제가 좀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소득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꽤 많이 인상을 했고요. 연금 지급률도 10% 정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17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전적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들에게 뭔가 소비 여력을 늘려줌으로써 해외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내수를 좀 돌리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방적인 경제 지표가 뭐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루브라 환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율이라든지 실업률적인 측면에서는 예상보다는 방어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서방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의 첫 타격은 어느 정도 좀 견뎌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트라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 중에 저는 조금 눈여겨봤던 부분이 뭐냐면
이 자료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얘기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러시아 측에서 발표한 자료로 신뢰성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서방 측 발표 수치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라는 부분도 코트라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IMF가 바라보는 것도 러시아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타격이 강하진 않네? 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IMF가 최근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러시아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원래 4월 달에 올해 전망치를 마이너스 8.5%로 잡아놨어요. 근데 최근에 이거를 수정을 했는데 오히려 2.5% 상향해서 마이너스 6%로 올렸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라는 게 뭐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원래 4월에 전망했을 때는 마이너스 8.5였는데 생각보다는 그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좀 덜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렌차스는 올해 마이너스 6%로 역성장하는 것이 큰 경제 침체를 겪는 것은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러시아가 예전보다 선전을 하는 거는 제재 초기에 러시아 중앙은행과 관료들이 어떤 금융위기, 금융 붕괴를 잘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 제재 효과가 없었냐라고 얘기하기에 좀 IMF 입장도 조금 난처하겠죠. 우리 서방의 어떤 주요 국제기구로서 서방 제재 아무 의미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IMF에서는 제재의 효과는 누적 효과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히려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끊게 되면은 체코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탈리아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의 42%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IMF는 이게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에너지의 70% 정도 줄이는 거는 유럽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예 안 보내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계산도 IMF가 내놨습니다. 자, 반대로 러시아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관점, 이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관점을 내놓고 있는 것은 예일대 경영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일대 경영대학원에서 내놨던 수치들은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숫자와 달리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한 소비자 데이터라든지 뭐 교차 채널 확인, 뭐 여기 무역상들하고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뭐 기업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교차로 이거를 좀 체크를 해가면서 포괄적 경제 분석을 했다고 해요. 이 이유는 러시아 정부가 내놓은 수치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미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사실 공식 통계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수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일대 경영대학원의 어떤 뷰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일대 경영연구소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탈출을 하고 있는데 크렘린궁에서는 선별적으로 유리한 경제 지표만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 수출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시장이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 시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럽 시장에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유럽 입장에서도 피해를 입겠지만 러시아 쪽에서도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가 자신들의 공급선을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이걸 옮기고 있는데 이게 한번 에너지의 공급선은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옮겼을 때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선이 붕괴가 되면서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기술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러시아 국내적인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하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좀 러시아 예일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푸틴은 자급자족 수입 대체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 기업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생겨난 어떤 제품이라든지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혁신 기반조차 무너졌으며 소비자들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1000여 개나 되는 기업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손실을 보고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진입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일대 연구팀은
러시아 경제가 반등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주장이다. 서방의 경제 절개가 안 먹힌다는 얘기가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주장이고 사실이 아니라면서 러시아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 만큼 지금은 경제 제재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아니다라고 어떤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정은 어떨까라는 부분도 좀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러시아에 지금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국가라 그러면은 이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뭐 당연하고 오히려 폴란드가 아닌가 싶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거의 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국가들은 어떤 나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는 그렇게 유복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기 맞닿아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러시아에 대한 반감도 되게 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그 러시아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방비 지출도 지금은 GDP의 한 2.2%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3% 정도까지 국방비를 올릴 거고 내후년에 장기적으로는 5%까지 계속적으로 증액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국으로 살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긍정적이 뭐 좋아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덕분에 한국에는 무기 관련한 주문을 꽤 많이 해줬습니다. 거의 한 20조 원 되는 규모의 그 무기를 수입하겠다 그런 계약을 한국과 폴란드가 좀 맺었고요. 그 카이가 만들고 있는 FA50 경공격기 한 48대 그리고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한 638대를 한국에 또 주문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그 폴란드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그 대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관점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폴란드의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폴란드 바르샤바 무역관의 남호선님이 작성하신 폴란드 25년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고치 기록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토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그 폴란드 경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여기에 공급망 문제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었고 사실 물가 상승률만 보면은 2021년 초만 하더라도 폴란드 경제의 물가 상승률이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진짜 정말 거의 그 직선으로 올라가는 듯이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15.5%까지 올랐습니다. 1997년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고요. EU 전체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한 8.8% 정도 되는 거, 이거 8.8좀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폴란드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승용차의 유류비가 36%나 올랐습니다. 우리 휘발유 가격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뭐 기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교통 관련한 가격이 33.4% 그리고 식품 가격도 14.2%나 올랐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모두 다 겪은 일인데 다 한 번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정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급증했고 글로벌 공급망에는 병목 현상이 생겼고 노동시장의 인력은 부족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은 올라갔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들이 많이 안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중앙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그러니까 9달 정도 되죠. 9달까지 무려 10차례 금리를 인상을 해서 무려 6.5%까지 금리를 끌어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정점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국가 경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정치적인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내놨는데 정책 이름이 좀 특이해서 저는 이걸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 방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패 라는 이름의 정책입니다.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류세에 붙는 에너지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게 유류세와 유류와 에너지의 부가가치세가 23%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것을 각각 8%, 유류에는 8%, 에너지에는 5%로 인하하는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제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 방안은 원래 한 10월까지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좀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세수를 줄이게 되면은 국민들이 부담은 좀 적어지게 되겠지만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정부의 재정은 좀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물가를 추스릴 수 있을지, 이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물가가 어떻게 꺾이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고금리 저축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 채권을 사게 되면은 금리가 막 올라갈 때 국민들이 그 채권을 사면은 좀 높은 금리를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금리 인상의 혜택을 국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도 근데 여기 폴란드가 정책 이름을 좀 재밌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대출 휴가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 이번 달은 내가 너무 좀 힘들어서 대출을 못 갚겠다. 그러면 이거를 못 갚고 연체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바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장님 은행이구나 은행님 저 이번에 휴가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올해 4번, 내년에 4번 해서 8번 정도 대출에 대해서 그 상환을 휴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기 위해서 단기적인 정책들을 좀 쓰고 있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좀 장기로 경제가 좀 침체가 되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이게 마무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정보까지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다 군수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뭐 고속기동 로켓 시스템, 포탄, 박격포, 대전차 미사일 등 한 10억 달러 정도의 군수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서방의 채권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해외에 진 빚이 한 196억 달러, 그러니까 20한 4, 5조 정도의 빚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갚으라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게 부도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에 있는 채권단들은 우크라이나의 채무를 2년간 연장해 주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매월 한 5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국채 이자를 갚는 데도 또 재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서방 채권단이 그 2년간 그 채무를 유예를 해줌으로써 재정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비우호국에 대해서 일부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뭐 금융이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이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작의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부를 올해 말까지 동결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예일대에서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좀 매각을 하고 나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러시아의 지금 이 같은 조치는 자산 매각을 할 수 없게 그렇게 차질을 좀 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리아와 캐나다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러시아 외교관 한 70여 명 정도를 불가리아가 이렇게 추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그 불가리아 외교관 한 14명을 추방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캐나다 시민 62명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를 러시아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와 또 반대로 튀르키예하고는 좀 경제 협력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튀르키예에서 그 천연가스 대금을 이제 루브라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까 루브라 지급이 되게 되면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수출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데가 러시아가 좀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가 이번에 루브라로 천연가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그리고 치포 동맹을 한국에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것들과 각 국가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보면은 정말 처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뭐 정말 물가가 이만큼 오르고 금리가 이만큼 올랐는데 조금만 둔화돼도 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처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 뉴노멀이라고 불렸던 저금리에 꽤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평화로웠던 시기
와 자유로운 공급망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러시아의 가스관이 유럽으로 가던 가스가 아시아로 옮겨가는 그런 에너지적 지정학적인 문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러시아 가스관을 못 쓰게 되면 뭐 미국이라든지 아프리카를 통해서 LNG 가스로 공급하게 되는 그런 공급망들,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 그 적대국에 대한 것들을 막고 있는 그런 조치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좀 더 평화의 시기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평화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자유로웠던 그 무역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보면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공급망이라든지 국제 질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타격이 크고 이 무너진 공급망을 다시 원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서유럽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아까 폴란드 사례처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중국의 어떤 1대1로로 가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채권 의존도가 높았던 뭐 케냐가 그 반중 정부가 설립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서방 국가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멀어지는 국가들과 좀 더 교역의 기회가 생길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당사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경제적인 위협이 좀 되기도 한다는 점도 우리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어떤 국제적인 수출, 수입망, 그리고 누구와 좀 돈독하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된 유럽의 정치, 경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악권 1부는 그 코트라의 해외 경제 정보 드림, 해드림과 함께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이야기 그리고 유럽의 경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의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